한때 전쟁은 힘센 나라가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더 많은 병사, 더 강한 탱크, 더 빠른 전투기, 누가 더 크고 더 무겁고 더 강한 무기를 가졌느냐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냉전 시대에도 걸프전 때도 그랬습니다. 강대국들은 수십 년 동안 이 공식 하나만 믿고 수천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식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세계는 뭔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억 원짜리 러시아 탱크가 드론 한 대에 맞아 멈춰섰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전투기가 소형 드론에 쫓기는 영상이 인터넷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화면 앞에서 조용히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소형 공격 드론, 예를 들어 이란제 샤헤드 드론 같은 경우 한 대 가격이 대략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수준입니다. 자동차 한 대 혹은 작은 가게 하나를 차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드론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방어 미사일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의 PAC-3 미사일 한 발 가격은 약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억 원이 넘습니다. 어떤 추정치에 따르면 한 발에 60억 원에서 70억 원에 달한다고도 합니다. 드론 한 대를 막으려고 미사일 한 발을 쏘면 방어하는 쪽이 공격하는 쪽보다 100배에서 200배 더 많은 돈을 쓰는 셈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슈퍼마켓에서 만원짜리 물건을 훔친 도둑을 잡겠다고 경호원 10명의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수천만 원을 쏟아붓는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저가게 망하겠다고 할 겁니다. 지금 세계 곳곳의 전장에서 정확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구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비대칭 비용 구조입니다. 공격하는 쪽은 적은 돈으로 많은 위협을 만들어내고 방어하는 쪽은 그 위협 하나하나를 막기 위해 수십 배, 수백 배의 돈을 써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계속된다면 아무리 군사 강대국이라도 결국 경제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전쟁의 가장 무서운 새로운 공식입니다. 총이 아니라 계산기가 전쟁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드론 기술의 발전 속도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드론은 취미용 장난감이거나 아주 특수한 군사작전에만 쓰이는 고가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되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반면 방어 미사일 기술은 오랜 개발 기간과 복잡한 정밀 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격 기술은 스마트폰처럼 빠르게 대중화됐고 방어 기술은 여전히 고급 가전제품처럼 비싸고 무겁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드론은 한 번에 한 대만 날아오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하룻밤에 수십 대에서 수백 대의 드론을 동시에 날려보냈습니다. 방어하는 쪽은 이 드론들을 하나하나 미사일로 요격해야 했습니다. 한 달이면 수백 발의 미사일이 사라집니다. 그 돈을 계산하면 숫자가 너무 커서 잠이 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이스라엘도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2024년 이란이 드론과 순항 미사일 수백 발을 동시에 발사했을 때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을 비롯한 여러 방공 시스템을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하룻밤 방어에 든 비용이 수천억 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란이 쓴 공격 비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전쟁이 경제전이 된다는 말이 이제 비유가 아닌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고 있을까요? 군사 전략가들이 찾아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비싼 것으로 싼 것을 막으려 하지 말고 싼 것으로 싼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가격의 비대칭을 기술의 비대칭으로 뒤집자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실제 기술로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드론을 잡는 드론의 등장입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잠수함이 그랬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접근해 배를 침몰시키는 잠수함 때문에 연합군은 한동안 대서양 바다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대잠수함 전술, 즉 잠수함으로 잠수함을 잡는 기술이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고 빠르고 저렴한 드론이 현대 전장의 가장 성가신 존재가 됐습니다. 레이더에 잘 잡히지도 않고 엔진 소리도 작아 귀로도 알아채기 힘듭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이 이 드론을 기존 방식으로 막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세계의 공학자들과 군사 전략가들이 머리를 맞댄 끝에 내린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드론은 드론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바로 그 아이디어가
실제 무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개발된 요격 드론 스팅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 드론은 생김새부터 다릅니다. 공격용 드론처럼 폭발물을 씹고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드론의 임무는 오직 하나, 날아오는 적 드론을 추적해 접촉하는 것입니다. 방식도 독특합니다. 스팅은 적 드론을 향해 빠르게 접근합니다. 최고 시속이 약 300km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일반 소형 공격 드론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목표 드론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따라잡아 비행을 방해하거나 물리적으로 충돌해 드론의 임무를 차단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적 드론이 목표 지점에 닿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가격입니다. 스팅 같은 요격 드론의 운용 비용은 기존 방공 미사일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정확한 단가는 군사 기밀에 해당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존 방공 미사일의 수십 분의 1 수준이라고 추산합니다. 드론 한 대로 드론 한 대를 막는다면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00대 1이던 비용 비율이 거의 1대 1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재사용 가능성입니다. 기존 방공 미사일은 한 번 쏘면 끝입니다. 목표를 맞히든 놓치든 그 미사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이 빗나가면 그 돈은 그냥 하늘로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요격 드론은 다릅니다. 목표를 놓쳤을 경우 조종사가 귀환 명령을 내리면 드론은 다시 기지로 돌아옵니다. 충전하고 점검한 뒤 다시 임무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장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용 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드론이 다른 드론을 추적하려면 고도의 센서와 빠른 반응 속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적 드론이 무리지어 날아올 때 어떤 드론을 먼저 잡을지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일일이 조종하는 것보다 AI가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추적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이 흐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과 해군은 이미 드론 대응 드론 기술 개발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일부 국가들도 이 기술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산 기업들도 비슷한 개념의 요격 드론 개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요격 드론이 등장했다고 해서 기존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필요 없어진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드론을 막는 드론과 미사일을 막는 미사일 시스템은 역할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요격 드론은 소형 드론, 특히 속도가 느리고 비교적 저고도로 날아오는 상업용 혹은 소형 공격 드론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고속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상대로는 요격 드론이 역부족입니다. 속도가 너무 다르고 고도도 다르고 파괴력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현대 방공 전략은 여러 층으로 구성된 복합 방어 체계가 됩니다. 아주 낮은 위협에는 요격 드론, 중간 위협에는 중거리 방공 미사일, 높은 위협에는 장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렇게 층층이 쌓인 방어망이 갖춰져야 진짜 의미 있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의 눈길을 끌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사실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한국은 방위 산업의 소비국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무기를 사고 미국 기술을 배우고 미국 방어 시스템 아래서 안보를 유지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것도 불과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 한국이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출국 중 하나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답 중 하나가 바로 천궁입니다. 천궁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땅에서 쏜 미사일로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개념 자체는 미국의 패트리어 시스템과 비슷하지만 개발 배경과 전략적 포지션은 완전히 다릅니다. 천궁은 처음부터 효율을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되 가격은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한국 방산 기업들이 잡은 전략적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실제 시장에서 통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줄여서 UAE는 중동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방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풍부한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시스템을 갖추는데 엄청난 투자를 해온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 UAE가 미국의 패트리엇, 프랑스의 크로탈 등 서방 시스템들과 함께 천궁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천궁가 가동됐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은
훈련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실제로 드론과 미사일 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UAE를 향해 여러 차례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천국는 그 실전 상황에서 높은 요격 성과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이 소식을 특히 주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훈련과 실전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훈련에서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어떤 방향에서 어떤 속도로 표적이 날아오는지 사전에 알 수 있고 날씨와 시간도 조율됩니다. 실수할 경우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공격이 시작될지 모릅니다. 드론이 몇 대 날아오는지도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도 처음에는 모릅니다. 날씨가 나쁠 수도 있고 전자기 교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전 요원들은 긴장 상태에서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요격 성과를 낸다는 것은 단순히 시스템 성능만이 아니라 훈련 체계, 운용 소프트웨어, 레이더 정확도, 미사일 반응 속도,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뛰어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이 실전 기록을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브로슈어보다, 어떤 시험 발사 영상보다 실전에서의 성과가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무기를 구매하려는 나라들은 실제로 써봤는가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는 썼고 막았다고 대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세계 방공 시스템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 사실만 더 짚어두겠습니다. 천궁의 성과는 단순히 무기 하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방산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쌓아온 수십 년의 기술력과 전략적 선택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가장 혹독한 검증 환경, 즉 실제 전장에서 확인됐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세계 무기 시장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이 나라들은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에 걸쳐 쌓아온 방산 기술과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 전통 강자들의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익숙하고 검증됐고 무엇보다 정치적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질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구매했습니다. 호주는 한국 군함 건조를 검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한국 방공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집트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한국 무기가 수출된 나라들을 표시하면 그 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성능 대비 가격, 흔히 말하는 가성비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가격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배터리 하나, 즉 시스템 한 세트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이 수조 원에 달합니다. 이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의 천국는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격이 상당히 낮습니다. 구체적인 수출 단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패트리엇 대비 훨씬 경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중동이나 동남아시아처럼 방공 능력을 강화하고 싶지만 무한정 예산을 쓸 수 없는 나라들에게 이것은 매우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급 능력입니다. 방산 강국들의 무기를 주문하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길면 수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요가 많고 생산 라인에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 군비를 늘리면서 서방 무기 공급망은 크게 빡빡해졌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빠른 납기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산업에서 쌓아온 대규모 제조 능력이 방산 분야에서도 빛을 발한 것입니다.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주문했을 때 한국은 계약 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초도 물량을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평판을 크게 높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술 이전 가능성입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들은 단순히 물건을 받는 것 이상을 원합니다. 자기 나라도 그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장기적으로 자체 방산 산업을 키우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나라들은 기술 협력 조건을 꼼꼼히 따집니다. 서방의 방산 강국들, 특히 미국은 핵심 기술 이전에 매우 엄격합니다. 동맹국이라도 민감한 기술은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기술 협력 조건을 제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 생산 참여, 부품 조달 협력, 공동 개발 가능성 등을 패키지로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중동 국가들에게 이것은 특히 매력적입니다. UAE나 사우디아라비아는
단순히 지금 당장의 방어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자체적인 방산 산업을 갖추겠다는 장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자국 내 생산 기반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전략적 투자가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요인이 더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측면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무기를 구매하면 필연적으로 정치적 관계가 따라옵니다. 인권 조건이 붙기도 하고 특정 분쟁에서 어느 편이냐를 묻기도 합니다. 무기 사용에 조건이 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 중 일부는 이런 조건들이 부담스럽습니다. 자국의 안보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싶어 합니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중동의 복잡한 지정학적 갈등에서 특정 편을 들고 있지 않고 무기 수출에 지나치게 많은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방산 제품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가 됐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합쳐져 한국은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2022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약 17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시장은 얼마나 어떻게 커질까요? 역사를 보면 전쟁과 기술은 항상 함께 발전했습니다. 화약이 발명되면서 성벽이 무너졌고 탱크가 등장하면서 참호전이 끝났고 핵무기가 등장하면서 강대국들의 전면전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전쟁의 판도가 뒤집혔고 그 기술을 먼저 가진 쪽이 전략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한 번의 큰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드론이 전장을 바꾸고 인공지능이 방어 전략을 바꾸고 경제 계산이 군사 전략을 지배하는 시대, 이 새로운 시대의 방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째는 드론 기술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드론은 이미 정찰, 공격, 보급, 통신 중계 등 다양한 군사 임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작고 더 빠르고 더 지능적인 드론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한 대의 드론이 아니라 수백, 수천 대가 집단으로 움직이는 군집 드론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벌떼처럼 날아드는 드론 무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을 막기 위한 기술 역시 빠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론 시장 규모는 군사용과 민간용을 합산하면 이미 수백조 원 규모에 달하고 있고 향후 10년 안에 그 규모가 몇 배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는 방공 시스템의 다층화와 진화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현대방공은 단일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소형 드론을 막는 적어도 요격 드론, 중거리 미사일을 막는 천궁 같은 중거리 방공 시스템, 그리고 탄도 미사일을 막는 장거리 방어 시스템이 층층이 쌓여야 합니다. 이 다층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나라들의 수요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냉전 이후 군비 지출을 줄여왔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방공 능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NATO는 회원국들에게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많은 나라들이 이 기준을 채우기 위해 방공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는 거대한 기회입니다. 셋째는 인공지능 기반 방어 기술의 부상입니다. 앞으로의 전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기술은 인공지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의 드론을 레이더로 포착하고 위협 수준을 평가하고 어떤 무기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고 요격 미사일 혹은 드론을 발사하는 전 과정을 AI가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십 대의 드론이 동시에 날아올 경우 사람이 일일이 판단하고 대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위협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수가 됩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기업들이 협력해 AI 기반 지휘 통제 시스템과 자율방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통신 기술에서 세계적 수준을 갖춘 한국이 AI 방산 기술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큰 그림이 보입니다. 앞으로의 방산 시장은 단순히 누가 더 강한 무기를 만드느냐의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고 더 경제적인 방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의 경쟁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 공급 속도, 기술 협력 능력,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가 앞으로의 방산 시장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세 가지를 모두 갖추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쟁은 총이 아니라 경제가 싸우는 시대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제 전쟁에서 누가 더 영리하게 계산하느냐가
결국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로 수천만 원짜리 드론을 막던 시대는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더 영리하고 더 빠르고 더 경제적인 새로운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기술들 중 상당수의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승패가 무기 숫자가 아니라 경제 계산서에서 결정되는 시대, 한국은 지금 그 계산서에서 가장 합리적인 답을 내놓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